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푸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정치학자,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바로 그분의 예언입니다. 미래학에서는 주로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예측이라고 해야 됩니다만 저는 그냥 예언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푸틴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그런 예언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은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휴전 협상을 했습니다만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 4,100만 명 중에서 무려 1,000만 명이 난민이 되고 수많은 도시가 폐허로 변하는 등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무차별적인 침공, 살육, 공포.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한테 어떤 보상도 해주기 어렵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을 떼준다? 그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기왕에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크림반도를 떼준다? 그것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낙 리더십이 출중하기 때문에 어쩌면 될지 몰라도 그 역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패전을 하고 물러가게 되면 언제 실각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푸틴이 챙겨갈 전과라는 것, 즉 전리품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크림반도가 러시아 땅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과 동부 돈바스 지역의 루한스크, 도네츠크 지역을 러시아領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전리품인데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번 전쟁은 그럼 어떻게 해야 끝나느냐? 푸틴이 실각하거나 사망해야 끝난다는 그런 추측이 많이 나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월 27일 폴란드에 설치된 우크라이나 난민촌을 방문하면서 푸틴을 도살자라고 부르면서 절대로 이 사람이 권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홧김에서 한 이야기 같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목표가 러시아의 레짐 체인지인 듯한 시사를 주는 듯하다는 거죠. 미국 정부의 목표는 뭡니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그런데 푸틴의 레짐 체인지까지 가버린다면, 정권 교체까지 가버린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최근 폭스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일한 해결책은 러시아에서 누군가가 푸틴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말해서 쿠데타나 암살로 푸틴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서구 분석가들은 푸틴이 조만간 군사 쿠데타나 민중혁명 또는 암살로 실각하여 전쟁을 끝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을까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의 말이 맞을까요? 이 가능성, 이 양측의 가능성을 점쳐보는 것은 러시아 정치의 실상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따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미국인이죠. 그런데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지난 3월 10일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측, 예언을 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러시아의 패전과 푸틴의 실각을 예언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명백한 패전으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계획은 원래 이랬습니다. 자기네들이 가기만 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이 환영을 해줄 것이고 우호적으로 대해줄 것이고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의 침공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분쇄되고 붕괴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바탕을 둔 쓸모없는 짓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그런 기대에 젖어서 여분의 탄약이나 식량을 챙긴 것이 아니라 수도 키이우에서 성전 퍼레이드를 벌일 때 입을 군복을 준비한 것이 분명하다는 시각입니다. 푸틴은 러시아 군대의 대부분을 이번 작전에 투입해버렸습니다. 푸틴은 추가로 투입할 예비병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여러 도시에 분산해가지고 머물고 있는 러시아 군은 보급, 병참, 또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반격,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은 점령지역을 오랜 소모전 끝에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재앙이 닥치듯 잃게 될 것이라고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예측합니다. 갑자기 닥칠 것이다. 오랜 소모전 끝에
러시아군이 점령지역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닥칠 것이다. 야전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군수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철수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군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질 것이다. 3월 10일 예측했는데 그대로 돼가고 있죠. 이는 우크라이나 북부에서는 사실로 판명되고 있다. 러시아군은 남부에서는 선전하고 있지만 북부가 붕괴되면 남부 역시도 현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뭔가 동의할 만한 구석이 있는 그런 주장이죠. 세 번째, 지금 현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양 국가가 전쟁으로 입은 피해를 감안하면 두 나라가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타이완이 나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교적 해법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는 유엔에서도 안전보장이사회. 그러나 이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시 한번 쓸모없는 기구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많죠. 다섯 번째,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았고 폴란드의 미국이도 보내지 않은 결정은 어떻게 보면 잘한 것이다.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인들이 스스로 러시아군을 패퇴시키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폴란드의 미국이가 우크라이나의 전력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터키의 드론 바이락타르, 의료품, 통신 장비를 지원하고 나토나 미군이 확보한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크다. 어쨌든 푸틴이 확전할 수 있는 명분은 차단해야 되니까요. 여섯 번째, 우크라이나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가장 큰 피해는 로켓과 포격에 의한 겁니다. 살육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지상에서 러시아군을 패퇴시키는 겁니다. 일곱째, 푸틴은 그렇게 되면 즉 군대가 패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푸틴의 등장 자체가 강력한 인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지지를 얻었고 지금도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푸틴이 무능하고 군사적 강제력도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러시아 국민들한테 무엇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침공은 푸틴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프랑스의 에리크 제무르, 마린 르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등 전 세계 포퓰리스트들한테 막대한 타격을 안겼습니다. 전쟁의 정치는 그들의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폭로했을 뿐입니다. 아홉 번째, 이번 전쟁은 중국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러시아처럼 중국도 지난 10년간 외관상으로는 하이테크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군대는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전투 경험도 통합작전을 펼칠 능력도 없는 중국 인민해방군도 만약에 대만을 건드리게 되면 러시아군의 참담한 퍼포먼스를 답습하게 될 겁니다. 중국 지도부가 대만을 상대로 미래를 생각할 때 러시아 지도부처럼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환상에 빠져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다행스럽게도 대만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징집제를 다시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섣부른 패배주의자는 되지 말자. 우리 한국도 명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대만에게 충고하는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도 명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1번째, 터키의 드론 바이락타르는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우리도 빨리 우리 군에서 드론 체계를 아주 대단히 갖춰야 됩니다. 드론이 탱크를 잡아버립니다. 탱크 가격과 드론 가격을 비교하자면 드론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어쩌면 싸게 잡으면 100분의 1로도 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력은 탱크 킬러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터키의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아예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쟁을 보는 것 같죠. 12번째,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패배할 것이고 그 결과로 자유라는 것이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자유의 새로운 탄생, New Birth of Freedom. 그리고 국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쇠퇴한다는 우려를 씻어낼 겁니다. 중국이 늘 민주주의를 비웃었죠. 특히 이번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막은 겁니다. 수많은 용감한 우크라이나인들 덕분에 1989년의 동유럽 민주혁명 정신은 계속 살아남을 것입니다.
결국은 민주주의 체제가 이기는 거죠. 여기에서 후쿠야마의 예언대로 러시아가 패하면 푸틴도 정치적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인 것은 고사하고 생물학적으로도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독재자 푸틴이 실각하는 시나리오는 군사 쿠데타와 민주혁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러시아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데 서구 전문가들의 견해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주도 면밀하게 군사 쿠데타와 민주혁명에 대비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푸틴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제거해 왔습니다. 푸틴은 반정부 인사들을 살해하거나 체포해버렸고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부 인사들이나 올리가르히들이나 모두 푸틴에 의존해야만 부유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반전 시위대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있으며 반정부적 미디어들과 소셜 미디어들도 몽땅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로 판명되면 그때는 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민주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서서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 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두 가지 가능성 모두가 높아지고 있다고 푸틴의 코드를 저술한 시러큐스 대학교의 브라이언 테일러 교수는 말합니다. 푸틴은 완벽할 정도로 군사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작업을 해놨습니다. 푸틴은 방첩 장교들을 군 내부 곳곳에 심어 놓았고 국내에서 국민 탄압 임무를 보안기관에게 맡겼고 군대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푸틴은 보안기관들을 여러 개로 쪼개놨습니다. 쪼개설 뿐만 아니라 각각을 믿을 만한 부하들에게 맡겨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에는 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 즉 FSB와 해외정보국 SVR 거기에 대해서 군정보국 GRU 연방경호국 FSO 등 4개의 보안기관이 뚝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거죠. 2016년도에 창설한 FSO는 병력이 약 2만 명이나 됩니다. 연방경호국 FSO는 쿠데타 및 푸틴 암살 방지와 핵 가방 관리까지 담당하는 비밀경찰입니다. 결과적으로 정규군은 러시아의 국내 안보와는 별개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각기 다른 기관들 간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들 기관들끼리는 서로가 잘 모르고 불신도 강합니다. 조직에 밀고자가 많다는 것은 쿠데타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군을 감시하는 정보기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 쿠데타는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푸틴은 지난 20년 동안이나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다중 안전 장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미국 해군대학의 싱 교수에 의하면 군사 쿠데타는 민주적이지 않고 완전히 권위주의이지도 않고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적이 있는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완전히 권위주의적이면서 중소득 국가고 1990년대 이후 쿠데타가 발생한 적이 없는 러시아는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은 군 장교들에게 분노와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 됩니다. 강력한 반정부 세력이 존재하거나 전사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패전을 해버릴 경우 군사 반란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이 군사 쿠데타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푸틴에 대한 군부의 충성심 약화, 이것은 쿠데타를 계획할 보기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러시아 전문가인 안드레이 솔다노프에 따르면 푸틴은 전쟁 초기의 실패를 물어서 FSB의 해외국장 세르게이 베세다와 부책임자를 가택연금에 채웠습니다. 가다뿐입니다. 군 고위장성 8명도 징계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전쟁의 진행 결과가 나쁠 경우 푸틴은 이렇게 문책할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러시아 보안기관의 엘리트들도 징계받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최선의 방법은 푸틴을 제거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일반적으로 무혈 쿠데타입니다. 영리한 쿠데타 기획자들은 대통령궁에서 총격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실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수도 모스크바에서
군부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거사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실각 요인.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많아지면 민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러시아에는 저항운동의 오랜 유산이 있습니다. 1905년의 제정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당시 황실 경호대가 시위군 중에 발표하는 피의 일열 사태도 발생합니다. 즉 러시아에서 전쟁에 패전한다는 것은 바로 정치적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에서는 국민의 손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넘어간 사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 3월 6일 하루 동안에만 러시아 70개 도시에서 반전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푸틴의 경찰이 이 시위대들을 체포를 해갔지만 그러나 러시아군 사상자가 급증하거나 경제난이 악화되거나 하면 시위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련 말기 때 아프가니스탄 전쟁, 푸틴이 주도한 체첸 전쟁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늘어날 때마다 러시아의 어머니들은 항상 정부에 반발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러시아의 일부 언론은 전사한 병사들의 유해가 고향으로 송치되고 장례식이 치러지는 광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모든 기능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이런 거는 그래도 보도가 나갑니다. 이것을 자꾸만 쳐다봐야 되는 어머니들. 서구의 분석가들 중에는 러시아에서 곧 적어도 6개월 이내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푸틴은 단연간 대중혁명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놨습니다. 반체제 인사들을 살해하거나 투옥시켜가지고 지도자를 없애버렸고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푸틴은 비판적 언론에게 15년을 징역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을 발효시켰습니다. 그래도 반전 시위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보면 러시아 정부의 정보 통제가 완벽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푸틴이 몰락할 가능성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 즉 2월 24일 전보다는 커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능성을 높게 볼 수는 없습니다. 푸틴은 독재 체제를 만들어서 군사 쿠데타와 민주혁명을 막고 있지만 전쟁은 체제의 엘리트층과 국민들에게 커다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국내 안정과 경제 번영과 국제적 지위 회복을 정권의 정당성으로 내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세 가지가 모두 위태로워지면 푸틴이 자랑해오던 그 단단한 체제는 어려운 시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에 파멸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월가의 한 전문가를 인용해가지고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입은 경제적 손실이 무려 2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2조 5천억 달러는 러시아 1년 GDP의 2배에 달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가 얼마인지, 러시아 보안기관들의 엘리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중운동 지도자들이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제재가 장기화되고 생활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전까지 하게 되면 러시아인들은 누가 잘못했나 하고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 끝에는 푸틴이 있을 겁니다. 푸틴의 종말은 이렇게 서서히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비록 낮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논지의 출처는 주간조선의 기사에서 많이 참고되었음을 알립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